아버지,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새벽 5시, 은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벽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시끄러운 건 소리만이 아니었다. 그 소리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 커져가는 짜증이 가장 시끄러웠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정혜수, 72살. 서울역 앞 오피스텔 경비 자리에서 해고당한 지 사흘 만에 그는 딸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보스턴백 하나와 편의점 비닐봉지 2개가 전부였다. 은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없이 아버지의 짐을 받아들었다. 들어오세요. 그 짧은 한마디 뒤로는 아무 말도 없었다.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은지는 IT 회사의 팀장으로 일했다. 매일 아침 8시면 집을 나섰고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남편 도윤은 더 늦었다. 중학생 아들 준서는 학원과 집을 오갈 뿐이었다. 그렇게 각자의 시간표로 돌아가던 집에 혜수라는 변수가 들어온 것이다. 첫날은 괜찮았다. 둘째 날도 참을 만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균열이 시작됐다. 아버지,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준서 학교 가야 해요. 알았어. 혜수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볼륨을 한 칸만 낮췄을 뿐이었다. 은지는 한숨을 삼켰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신경이 곤두섰다. 냉장고를 열자 어젯밤 준비해둔 도시락 반찬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아버지, 이거 제가 내일 싸가려고 한 반찬인데요. 그래? 몰랐네. 배고파서 그냥 먹었어. 다음부터는 물어보고 드세요. 내 집도 아닌데 먹을 것도 눈치 봐야 하냐? 그 말이 은진의 입을 막았다. 아니, 막힌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내 집도 아닌데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맞다. 여기는 아버지 집이 아니었다. 은진의 집이다. 그리고 은진에게도 이 집은 더 이상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 아니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은진은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집이 쉼터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식탁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은지는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버지, 설거지는요? 아, 깜빡했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매번 똑같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은지는 고무 장갑을 끼며 속으로 욕을 삼켰다. 그때 남편 도윤이 들어왔다. 오늘도 늦었네. 응, 회의가 길어졌어. 도윤은 은진의 얼굴을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사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혼 15년 차, 사랑은 책임으로, 책임은 의무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 은지는 침대에 누워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솔직히 아버지 모시는 거 버거워. 도윤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럼 요양시설 알아봐. 그 말이 은진의 가슴을 찔렀다. 요양시설. 그 단어는 포기와 같은 의미로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선택지가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다. 은지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과 피로가 뒤섞인 어둠 속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더 무거웠다. 혜수는 식은 미역국을 떠먹으며 딸의 눈치를 살폈다. 은지는 핸드폰을 보며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준서는 이어폰을 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밥이 참 외롭구나. 은지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다. 그 말을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말은 줄어들고 시선은 서로를 피했다. 혜수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은진이 일어날 때쯤이면 이미 설거지까지 끝나 있었다. 하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더 불편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더 큰 거리를 만들고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도윤은 회식이 있다며 자리에 없었고 준서는 학원 가느라 일찍 나갔다. 결국 은진과 혜수 단둘이었다. 많이 드세요. 그래, 그게 전부였다. 은지는 핸드폰을 식탁 옆에 두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회사에서 온 급한 업무 지시였다.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한 손으로는 답장을 쳤다. 혜수는 식은 된장찌개를 숟가락으로 천천히 휘저으며 딸을 바라봤다. 딸은 밥을 먹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은진아, 네. 밥 먹으면서 전화하는 게 요즘 예의냐? 순간 은진의 손이 멈췄다.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던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참고 있던 감정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도 이래야 살아요. 이게 단순히 예의 문제인 줄 아세요? 그래도 밥은 밥이고 일은 일이지. 아버지는 그렇게 여유롭게 사셨나요? 저는 팀장이에요. 팀원 12명 책임져야 하고 실적 안 나오면 제가 잘려요. 아버지 세대랑 다르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혜수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그래, 나는 늙어서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지. 그냥 조용히 있을게. 아버지,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됐어, 그만하자. 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식탁을 흔들었다. 은지는 젓가락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에게 지는 건지는 몰랐지만 그날 저녁 혜수는 혼자 외출했다. 산책 좀 하고 온다는 쪽지만 냉장고에 붙여놓고 나갔다. 시간이 흘러 밤 9시, 10시가 되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은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는 젖은 옷차림으로 들어왔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 비 맞으셨어요? 괜찮다? 어디 가셨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그냥 좀 걸었어. 은지는 수건을 가지러 갔지만 혜수는 손을 저었다. 됐다, 혼자 닦을 수 있어.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은지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문을 바라봤다.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아버지가 아직 깨어있음을 알려주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전해지지 못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을까. 은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남편 도윤이 회식을 마치고 들어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다. 술 냄새와 함께 침대 옆으로 들어온 그는 바로 잠들어 버렸다. 은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지만 모두가 각자의 섬에 갇혀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침묵은 계속되었다. 아침 식탁에서 혜수는 더 이상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은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를 지우듯 살았다. 냉장고 안반찬이 줄어들면 말없이 채웠고 설거지는 각자 자기 그릇만 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교차하지 않는 두 개의 평행선처럼.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양원 알아봤어? 아직. 빨리 알아봐. 이렇게 사는 거 너도 힘들잖아. 그건 아니고. 좀 더 생각해 볼게. 뭘 더 생각해? 아버님도 불편하실 거야.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나아. 도윤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은진의 가슴속 어딘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아버지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동시에 계속 모시는 것도 한계였다. 그날 밤 은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중얼거렸다. 나도 누군가의 딸인데. 복도를 지나다 아버지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들렸다. 아버지의 기침 소리. 작고 억눌린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참는 듯한 기침 소리. 은지는 문을 두드리려다 손을 내렸다. 노크를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괜찮다고 대답할 것이 뻔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괜찮다는 거짓말만을 건네고 있었다. 은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운 게 아니었다. 그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을 뿐이었다. 사랑은 알고 있었지만 돌봄은 너무 무겁고 어려웠다. 새벽 2시 혜수는 작은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강이 보였다. 얼어붙은 강 위로 희미한 달빛이 흘렀다. 그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딸에게 짐이 되는 아버지보다 기억 속에 남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 메모지를 서랍 깊숙이 넣고 혜수는 눈을 감았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연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다. 침묵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일상이 되었다. 은지는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조차 생략했다. 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마치 이미 이 집을 떠난 사람처럼. 토요일 아침 은지는 늦잠을 잤다. 오랜만에 회사에 나가지 않는 주말이었다. 거실로 나오자 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TV가 꺼져 있었다. 은진아,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며칠 만이었다. 네, 오늘 시간 있니? 왜요? 강가에 같이 좀 나가지 않겠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다. 밀린 빨래도 해야 했고 집안 청소도 해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 얼굴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알겠어요. 준비하고 올게요. 1시간 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12월의 바람은 차가웠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강물은 느리게 흘렀다. 주말임에도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겨울 강가는 고요했다.
혜수는 천천히 걸었다.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진 것이 눈에 보였다. 은지는 아버지의 속도에 맞춰 걸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혜수가 벤치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 좀 앉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강 건너편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혜수는 강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여기 예전에도 왔었지. 언제요? 내가 10살 때였나? 엄마랑 셋이서 왔었어. 그때 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떼를 썼지. 은지는 기억을 더듬었다. 희미하게 떠올랐다. 빨간 자전거.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던 손.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 기억나요? 그때 아버지가 절대 안 놔준다고 했는데 놨잖아요. 그래야 내가 혼자 탈 수 있으니까. 넘어져서 무릎에 피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없고 병원 갔지. 엄마가 나한테 한참 화냈었어. 은지는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다. 혜수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다. 은진아, 네. 나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 은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아팠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만 봐도 알아. 너 힘들어하고 있잖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짓나? 혜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에 쥐었다. 오래된 손수건이었다. 구석이 헤어져 있었다. 이거 엄마가 준 거야. 결혼 30년 되던 해에 엄마가 그랬어. 당신 손수건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고. 그래서 새로 사줬지.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뭐든 오래 쓰면 정이 들거든. 사람도 물건도.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은지는 코트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다. 혜수는 난간에 기대강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피로와 후회가 섞여 있었다. 은진아, 솔직히 말해도 되겠니? 뭔데요?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 오늘도 하루를 버텨야 하나 하고.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지. 근데 그게 너희한테 부담이 되니까 더 괴로워. 아버지, 너 어렸을 때는 내가 너를 지켜줬잖아. 자전거 뒤에서 잡아주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고.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 내가 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됐어. 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것을 봤다. 울음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 근데 회사에서 잘렸지. 경비 일도 젊은 사람들 뽑는다고 날 내보냈어. 나이 먹으면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당하니까 억울하더라.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힘드셨는지. 너도 힘들잖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거기에 늙은 아비까지 떠맡았으니 떠맡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기쁜 마음으로 나를 모신 거야?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정말로 기쁜 마음이었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의무였고 책임이었고 죄책감이었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무거웠다. 은진아, 나 요양원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한데. 편하면 안 돼요. 은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나가던 조깅하는 사람이 잠깐 돌아봤다. 편하면 안 된다고요. 우린 가족이고.
가족은 불편해도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냐? 서로 불편하고 눈치 보는 게. 그럼 뭐가 가족이에요? 배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어. 평생 가족이라고 살았는데 정작 가족이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 그 말이 은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도 똑같았다. 딸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정작 그 관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강물이 천천히 흘렀다. 겨울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추웠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다. 어쩌면 이 추위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따뜻한 척 했으니까. 아버지, 응,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덜 불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혜수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찬바람에 뺨이 빨갛게 물든 얼굴. 그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은진이 보였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울던 10살 은진이. 그래, 알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 감사해요, 아버지. 뭘 내가 고맙지. 혜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은진이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았다. 혜수는 깜짝 놀랐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천천히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은지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했다.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지역 복지센터, 경로당 프로그램. 화면에 여러 정보들이 떴다. 그녀는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눈이 피곤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옆방에서 혜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아까 그 메모지를 꺼냈다. 딸에게 짐이 되는 아버지보다 기억 속에 남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글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하지만 그 전에 다시 한번 아버지로 살아보고 싶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겨울은 아직 한창이었지만 어딘가에서는 봄이 준비되고 있었다. 첫눈이 내린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다. 은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강가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커피를 내리며 아버지 방 쪽을 바라봤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조용했다. 아직 주무시는 모양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어제 검색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은지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대답은 없었다. 은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미 늦을 시간이었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오전 내내 회의가 이어졌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고 상사에게 칭찬도 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은지는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오후 3시쯤 은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은진 씨 맞으시죠? 저는 마포구 복지센터 김민수 사회복지사입니다. 은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따님이시죠? 정혜수 어르신 말씀인데요. 네, 제 아버지세요.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어르신이 저희 센터 인근 병원에 계십니다. 괜찮으신데 일단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아서요. 병원이요?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성심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가방을 움켜쥐고 팀장에게 달려갔다. 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조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병원에. 알았어요. 빨리 다녀오세요. 은지는 회사를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침에 늦더라도 확인하고 나올 걸. 후회가 밀려왔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다. 접수대에서 아버지를 찾았고 한 침대에 누워있는 혜수를 발견했다. 그는 담요를 덮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은진이 달려가자 혜수가 눈을 떴다. 은진아 왔구나. 무슨 일이에요? 어디 다치셨어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사회복지사가 다가왔다. 저희가 오전 11시쯤 한강변에서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의식은 있으셨지만 몸이 많이 차가우셔서 저체온증이에요. 네, 경미한 저체온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은지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혜수는 눈을 피했다. 아버지, 아침부터 밖에 계셨어요? 응,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작게 말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으려고 새벽부터 한강에 가셨어요? 이 추운 날씨에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은진의 감정이 폭발했다. 화도 났고 걱정도 됐고 무엇보다 무서웠다. 만약 더 늦게 발견됐다면, 만약 의식을 잃으셨다면, 미안하다고요. 아버지, 저 정말 무서웠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은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다. 혜수는 딸의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 때문에 딸이 운다. 자신을 걱정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괴로웠다. 은진아, 진짜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 아버지는 왜 혼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말을 해야 제가 알죠. 말하면 뭐하나. 너도 힘든데. 힘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 게 더 힘들어요. 혜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은진아, 나 사실은 무서웠어. 뭐가요? 쓸모없어지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새벽에 나갔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아직 걸을 수 있고 혼자 나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한강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그냥 걷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더라. 앉아서 강 좀 보고 있었는데 추운 줄 몰랐어.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 은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 혼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알았어. 알았어, 은진아. 담당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다. 저체온증은 경미해서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퇴원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원은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밤 집에서 푹 쉬시고 내일 외래로 한 번 더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 김민수가 은진에게 명함을 건넸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저희 센터에서 노인 돌봄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요? 네. 어르신께서 혹시 일하고 싶으시다면 적합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은지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 명함이 마치 구명줄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은지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도 무서웠구나. 나만 무서운 게 아니었구나. 서로의 두려움을 나누지 못한 채 각자의 방에서 외로워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집에 도착해 혜수를 방으로 모셨다. 은지는 따뜻한 물을 끓여 차를 만들어 왔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고맙다. 오늘은 푹 쉬세요. 저녁밥 준비할게요. 은진아, 네, 내가 너무 철없는 아버지지.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이른이 넘어서 이런 짓 하는 게 철없는 거지. 은지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도 힘드실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주세요. 저한테. 혜수는 딸의 얼굴을 봤다. 그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알았어. 앞으론 그럴게. 약속하세요. 약속. 그날 밤 은지는 부엌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만든 저녁이었다. 남편 도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은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 괜찮으신 거야? 응, 지금은 쉬고 계셔. 요양원 얘기는 어떻게 됐어? 은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일단 보류할게.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방법? 복지센터에서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대. 아버지한테 맞는 게 있을 것 같아. 도윤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도 오늘 은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었다. 밤 10시 은지는 아버지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혜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은지는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온몸에 힘이 풀렸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진 그 떨림. 서로의 두려움을 확인한 순간. 그것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복지사가 준 명함을 다시 봤다. 내일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겨울은 아직 깊었지만 저 멀리서 봄의 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회사에 반차를 냈다.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 재검진을 받아야 했다. 의사는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르신,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시고 몸도 움직이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은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복지센터 김민수 사회복지사.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제 병원에서 뵀던 은진입니다. 아, 네. 어르신은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괜찮으세요.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요. 그럼 센터로 한번 오시겠어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시간 뒤 은진과 혜수는 복지센터에 앉아 있었다. 김민수 사회복지사는 여러 프로그램 팸플릿을 펼쳐놓으며 설명했다.
어르신 연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이 실버 도서 도우미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요?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나 대출 업무를 보조하시는 일입니다. 주 3회, 하루 3시간 정도 근무하시면 되고요. 급여도 나옵니다. 혜수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꼼꼼하게 잘하세요. 젊은 친구들보다. 은진이 물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교육 받으시고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혜수는 팸플릿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도서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얼굴들이 낯설지 않았다. 자신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해보겠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대답에 놀랐다. 예상보다 빨리 확실하게 대답하셨다. 정말요, 아버지? 응, 집에만 있으니까 미치겠더라.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수의 걸음이 달랐다. 조금 더 힘이 있었다. 은지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혜수는 도서관 일을 시작했다. 첫날은 긴장했지만 동료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정 선생님 오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이라니. 그냥 해수라고 부르세요. 아이고, 여긴 다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혜수는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었다. 경비 일할 때는 아저씨였고 집에서는 그냥 아버지였다. 선생님. 그 호칭이 새로웠다. 도서관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고 가끔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었다. 특히 아이들이 다가와 할아버지, 이 책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때면 기분이 좋았다.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찾아줄게. 세 번째 주가 되자 혜수는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는 것, 갈 곳이 있다는 것,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들이 그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혜수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는 켜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은진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아버지,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좋았어. 오늘 한 꼬마가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와요? 그래서 내가 당연하지 했지. 아버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야. 은지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는 원래 쓸모 있는 사람이셨어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니야. 너 말이 맞아. 나도 몰랐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날 밤 식사 시간, 식탁에는 4명이 앉았다. 혜수, 은진, 도윤, 그리고 준서.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다. 혜수는 손주 준서에게 밥을 떠주며 말했다. 준서야, 많이 먹어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도서관에서 일하는 거 알지? 네, 엄마한테 들었어요. 너도 거기 놀러 와. 할아버지가 재밌는 책 추천해 줄게.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갈래요.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도윤이 말했다. 아버님,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고맙네, 자네도 고생이 많아. 아닙니다. 가족인데요. 그 말에 혜수는 숟가락을 잠시 멈췄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무겁지 않았다. 짐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밥은 말이야.
혜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이렇게 함께 먹어야 제맛이지. 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다. 행복한 눈물은 흘려도 괜찮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눈물로 흐리고 싶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혜수가 다가왔다. 내가 할게. 아버지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나도 할 일이 있어야 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은진이 씻으면 혜수가 닦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다. 은진아, 네, 미안했어. 그동안. 아니에요. 저도 미안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너한테 짐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혜수는 딸의 얼굴을 봤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피로나 짜증이 없었다. 평온함이 있었다. 고맙다, 은진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며칠 후 주말 혜수는 준서를 데리고 도서관에 갔다. 준서는 할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할아버지, 여기 책 진짜 많다. 그럼 내가 읽고 싶은 책 다 있어. 뭐 읽고 싶은데? 모험 이야기요. 그럼 이쪽으로 와봐. 혜수는 손주의 손을 잡고 책장 사이를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자신이 이 공간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손주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를 할아버지로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크면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 왜? 할아버지가 멋있어 보여서요. 혜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다시 온 가족이 모였다. 이번에는 은진이 특별히 준비한 저녁이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준서가 물었다. 그냥 가족이 함께 있는 게 특별한 날이지. 은진의 대답에 모두가 미소 지었다. 식사를 하면서 혜수가 말했다. 이번 주에 도서관에서 상 받았어. 상이요? 응. 모범 실버 도우미상이래. 별거 아니지만. 와, 축하해요, 아버지. 할아버지 대단해요. 가족들의 박수 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다. 혜수는 쑥스럽게 웃었다. 이른이 넘어서 받는 상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다음 달에는 후배 도우미들 교육도 맡는데. 정말요? 아버지가 선생님이 되시는 거네요. 그러게. 나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니. 신기하지? 식사를 마치고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다. TV를 켜지 않았다.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준서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도유는 회사 이야기를 했다. 은지는 팀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고 혜수는 도서관 이야기를 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아니, 이미 끝났는지도 몰랐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어느새 집안은 따뜻해져 있었다. 밤 10시 혜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어 그 메모지를 꺼냈다. 딸에게 짐이 되는 아버지보다 기억 속에 남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글귀. 그리고 하지만 그 전에 다시 한번 아버지로 살아보고 싶다는. 추가된 문장. 혜수는 펜을 들어 마지막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다. 메모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고 그는 침대에 누웠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은진의 방에서도 불이 꺼졌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는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당신도 참 많이 변했네. 아니, 이제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뭘? 가족이 뭔지. 조금은 보여요. 도윤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도 느끼고 있었다. 이 집이 달라졌다는 것을, 더 나아졌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네 사람이 다시 모였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혜수는 손주에게 밥을 떠주며 웃었다. 은지는 커피를 마시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도윤은 신문을 읽으며 가끔 미소를 지었다. 준서는 우유를 마시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 밥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 따뜻한 국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식탁을 만들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던 세 사람의 식탁 위에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겨울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지만 정작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고 자녀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버겁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진짜 문제는 부담이 아니라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혜수 아버지는 쓸모 없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은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로웠고 두려웠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을 구한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작은 역할을 찾아주는 것,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런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노력하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혹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은 언제나 끝이 있고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겨울 끝의 식탁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고 쓰는 동안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의 의미, 나이 들의 의미,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좋아요 한 번이 다음 작품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나눠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읽어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울리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